보행 환경 현황과 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 토론자 세 분, 그리고 이제 발제해 주시는 하동인 교수님하고 해서 오늘 저희가 보행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뭐 급하게 오시느라고 차분하게 맡겨가고 있는데 일단 먼저 하동인 그 발제를 마친 하동인 교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도시공학 석학사를 전공하시고요. 뉴욕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서울시경찰국 교통신호운영팀장, 그리고 교통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그 연구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한국 ITS 학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심히 뛰어오신 우리 하동인 교수님께 좀 먼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또 바쁘신 시간에 와주신 그 세 분의 패널들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를 봤을 때 좌측에 계신 성용권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 미래도시 TOD 연구센터장이십니다. 예. 센터장 아니세요? 예, 그래서 올해 곧 되시겠죠. 뭐. 예, 성용권 박사님 나오셨고요. 경기대학교 도시경학과의 신치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 이제 김인석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경신대 도시계획센터 박찬우라고 합니다.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 예, 오늘 좀 사회를 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그 토론과 발제와 토론은 일단 총 시간 중 1시간 30분 정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늘 하동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현황 외국의 선도 사례,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총원 결론은 어느 정도 저희가 경실련 입장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 학계의 입장, 연구소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1시간 반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는 한 1시간 정도 발표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오늘 지금 저희가 진행해야 될 그 내용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다시 한번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여기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보시기에 화면 보시기에 어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오늘 주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인데 저희 현 주소는 좀 불만스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저뿐 아니라 모든 학자들 아니면은 기업이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그쪽을 등한히 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료를 오늘 발표 내지는 다른 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진한 자료 혹은 방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뒤지고 이런 데서 필요한 자료도 있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제목부터도 진부합니다. 고향환경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발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좀 다시 신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양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교통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외국 동향을 보고 우리나라 입장을 실정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보행교통은 모든 통행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주고 물론 이거를 정식의 교통수단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교통수단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좀 이것을 등한히 해왔던 그리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성을 봤을 때 목적 역시도 다양하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단은 접근수단 혹은 수단과 수단 간의 연계 이동수단 이런 걸로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행거리 외국과 유사합니다만 약 1km 내외이고 또 특성이 목적뿐만 아니라 특성도 상당히 다양하더라. 그리고 어떤 학자의 얘기 들어보니까 보행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걸어다닐 뿐이지 사실은 잘 스터디를 해보면은 업무나 통학 이런 통행 목적을 제외하고
주거지 기반 아니면은 관광 여가 아니면 휴식 이런 비교적 한가로운 통행을 할 때는 통행 경로가 여러 개일 경우에 사실은 최단의 코스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서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이 원하는 수준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도시구조에서 주어진 보도 내지는 보행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목적별 분포에서 아직 왜 그런지 스터디는 안 했습니다만은 귀가 가장 많고 귀가가 많으면 충분히 무사하게 많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7% 정도고 등교를 합치더라도 어쨌거나 귀가 통행이 가장 많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통행 시간에서는 1, 20분 내외가 약 한 80%를 차지했고 거리별로는 500에서 100m가 가장 많은 50%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도 한국교통연구원에 자료를 했습니다만 많은 오차가 있을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스터디가 광범위하게 안 되다 보니까 기반 자료인 데이터도 마땅치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개선의 필요성 역시나 너무도 시사적이고 진부한 내용일지 몰라도 다시 한번 대중으로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이 세상 말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등한히 해왔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자동차 운전자 위주에서 사람 위주의 좀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인식도 요구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후로는 최근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또 MB정부에 와서도 내용적인 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수단, 녹색 수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가 비동력, 비탄소 통행수단이 상당히 필요하다. 더군다나 요새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물론 저희 나라는 복지에 너무 많이 쏠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니면 또 모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도시 구조가 그렇고 교통시설이 그렇고 수요가 있는 대로 투자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한정된 재원을 잘 쓰는 방법이냐 그렇다고 투자를 하면 우리 도시에서 많이 배운 것이 다시 개발이 촉진되고 유입이 돼서 또 다른 또 교통시설을 요구하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그러느니 시설 투자는 꾸준히 하되 혼잡이라는 건 안고 가자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또 맞춰 들어가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도시 구조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가 되자 이런 스터디 사례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성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우인데 보행자 안전대책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쪽에 좀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만은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쨌든 수치적인 거는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회로 불거지는 게 노인의 교통 문제가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어린이 교통 문제보다 어떤 분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수백 배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어린이 노약자 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후진국형 교통사고라고 우리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또 하나 사례가 보행 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0%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20%를 2배나 상회하는 수다. 그래서 이런 그 교통사고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조심해라, 도로시설을 잘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모든 정부 정책이나 우리의 인식이 보행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좀 유도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수단별 통행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와 전문적인 시설 혹은 도시구조에서 보행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설계나 철학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또 경제적으로 볼 때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도 자전거도 나오고 보행력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물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차를 하고 보행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걸 우리는 보행거리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길게 하자라는 논의가 이용자들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집 앞까지 차를 대고 갔다. 그래서 보행을 좀 더 적극적인 교통수단으로
혹은 그거를 활용해서 도시 구조에서 차들이 사람들 모이는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형성해도 조심스럽지만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시대적 분위기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연히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겠고 거기에 자전거, 대중교통, 구체적으로 버스가 합세를 한다면 아마도 승용차 이용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승용차에 대한 소유 그리고 운영 비용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은 도시 문제와 교통 문제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 경우 보겠습니다.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명을 중시한다 내지는 도시 구조가 중세 때부터 홍콩 골목길을 하고 거기에 차들과 조화를 이뤄서 다니는 그런 국가였는데 자료상으로는 60,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행 중심의 이 문화 내지는 도시설계 철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헌을 뒤져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망가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도입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랬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더 이유가 되면서 89년에 의회에서 보행자 권리 헌장을 성경적으로 제정했고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너무도 보행이 위주로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설계나 도시설계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모시는 데라서 생략하고 이것은 미국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제 유럽의 사례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료를 이용했는데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을 동시에 연계하고 계획해서 상승 효과를 더 도모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토지이용 정책하고 교통정책, 즉 도시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 교통이 참여를 합니다만은 보다 더 정말로 계획과 입장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수립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서열 순위에서도 보행이 가장 최상위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위계 질서를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모든 단체장 그리고 시민 이런 사람들의 일관된 의지가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나왔지만 수용차의 소유와 운영 비용의 국가화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셌습니다. 한편 미국 그 현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역시도 보행이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자동차에 우선한다는 개념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한다면은 집에 다 주차장을 가지고 거기까지 보행과 공존해서 차들이 혼용되고 있었던 그런 면에서는 좀 유럽보다 덜할지는 모르지만 혹은 뉴욕 거리 같은 데는 보행의 횡단신호를 무시하면서 걷는 게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보행이 자동차에 우선하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나마 여기도 시민단체에서 주가 돼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그 시민단체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법이 연방법이 정해집니다. 2010년도에 비교적 늦었지만은 상당히 강력하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법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한 탄력을 받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의 도시가 시민들도 여기서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시에서 안 해주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보행권을 위해서 차가 못 다니게 혹은 차가 쓰는 공간을 적게 하려고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의자를 갖다가 막아놓고 보행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 특이한 게 도로교통보건복지 이쪽 세계에서 제안한 법인데 연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좀 이따 설명 나오겠습니다만 완전도로 개념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도로라는 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2003년도 아메리카 바이크 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했었던 건데 기존의 도로 체계를 불안정한 도로로 규정했다는 거죠. 너무도 자동차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자라는 거는
보행을 하자라는 그런 말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세련됐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인 그런 법일 수도 있습니다. 보행 자전거 버스 승용차가 고루고루 안배가 되고 조화로운 것을 하자. 이것이 이 법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열세였던 환경에 있는 보행 자전거들이 투자 내지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설계 지침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죠. 정책 평가를 한다면은 도로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설계 기법에서 차도를 교통망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 설계를 하고 도로 폭원을 주고 그 도로 폭원 중에서 일부를 보도를 띄워주는 이런 그런 기법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개념을 바꿔서 제가 알고 파악한 바로는 보행하고 자전거, 대중교통을 어떻게 거기에 중심에 넣을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는 이동 기능을 주 위주로 하고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접근하는 거리를 다양한 그런 기법과 도시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서 필요한 부분은 보행 전용 지구로 전용 몰 내지는 전용 지구로 만들고 또 패스 기능이 있는 데는 기존처럼 도로에 차도와 보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접근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상에 나왔던 얘기, 우리도 안전을 얘기하는데 선생님께 안전이 더 화두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삶의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를 많이 설계 논리에 집어넣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도입 평가를 좀 본다면은 법은 2010년에 됐지만은 그 이전에 많은 노력이 있었고 법이 되면서 탄력을 받아서 올해년도 현재도 모든 도시들이 거의 지역 지구로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인터넷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하간 지금은 바뀌었겠습니다만은 2010년 현재 15개 주에서 법령을 제정했고 아시다시피 주는 연방에서 정하면 주에서 따로 법령을 정하고 예산을 또 책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종 계획 지침서 혹은 정책 편안 이런 거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례는 뉴욕의 경우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볼 때 보행자 사고가 35% 감소했고 주민의 45%가 상업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성과를 성능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이런 그 사례 보고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금 이따 하나가 또 소개가 나오겠습니다. 한국 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데가 이제 경찰청이 갖고 있는 법인데 보행자는 이렇게 나가다가 신호기가 있는 데서는 신호기 지시를 따라서 횡단을 하고 이때 빼고는 모든 차에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왜 그런지 아니면 또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 가까이 횡단해서 애매한 법이 나왔는데 아마도 추적을 해본다면은 차 가까이 가지 말아서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보행자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이런 법칙입니다. 동법 8조를 보면은 이건 역시도 뭔 얘기인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이해가 전문가인 저도 공법이 뜯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 방향이 일방 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고 통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권 이거는 다음 보는데 말도 교통안전법입니다. 국토해양법인데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육상교통의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웃음이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기까지 하는데 이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법체계가 다 모든 사회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법체계와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지난 40년간 우리는 너무도 자동차 운전자 문화 위주의 도시정책, 도로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간헐적으로 노력은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깊은 게 95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서 개선 사업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보행자 보호구역 혹은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그 다음에 2009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한다고 연간 몇백억씩 지자체에 돈을 나눠주고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태를 좀 보면은 쉽게 넘어가시면 보도가 없고, 보도상에 장애물이 존치돼 있고, 보도가 혹시 있더라도 불법 주차가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지하철 출입구, 정말로 만만하게 보도시설인지 몰라도 지하철 출입구도 보도를 다 잠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외국 경우에는 보면 흔히 우리나라도 최근에 사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까운 건물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2년 전에 지하철 어떤 자문할 때가 있어서 출입구를 억지로 보도해서 시키려고 하는 공무원이 생각을 바꾸셔. 민간 건물 거기다 내면 거기 상권도 개발이 되고, 고용자들이 얼마나 편하느냐. 그랬더니, 그 건물의 상권 형성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생각이. 그래서, 아니, 정부는 세금을 받든가 뭐 협상을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결코 우리 공무원들 알지 않습니까? 안 해본 일은 세금을 적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것은 뭐 흔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굳이 보도에다 이걸 둬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출입기관들이 환풍구, 그죠? 상당히 불쾌하고 지나가다 보면 바람이 휙 나오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버스의 운행할 때 보행 환경이 안전에 노출됐을 때 특히 교통 약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도시 설계나 교통 설계할 때 우리가 이 가강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보행 안전을 고려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아주 사회 집회에 있다는 보여집니다. 개선 방향을 보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도시구조 설계하고 설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미흡했었고, 법만 가지고 능사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든가 뭐 많이 해왔지만 이것이 자기 분야의 입장에서 그리고 단편적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임신 단편적 내지는 단편적인 그런 개선에 불과했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위한 우리나라 경우에는 좀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좀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잘 안 되고 있고 외국도 물론 안 됩니다만 우리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계획, 환경, 보건복지, 문화관광, 도로건설, 교통 전체가 다 관여가 되는 이쪽입니다. 심지어는 건축, 미관, 그죠? 이런 데까지 다 개입이 되는 건데 참 저희 나라 실정에서 이걸 어떻게 잡을까 답답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필자와 논객들이 있는 중에서 관련돼서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보행권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며 행복추구권과 관련이 있다. 억지 논리 같지만 그 다음 통행수단에 있어서 약자인 보행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하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는 보행자가 장애를 갖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법이 8월 24일 제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정신련이나 학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더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약간 높아지는 일이겠죠. 근데 여하간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인데 법이 통과됐는데 내용은 그 안에서 법 체계를 들여다보니까 허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법만 해놨지 어떻게 하겠다 생각도 못하고 그래도 선언적이나마 내용 중에 좀 기특한 것들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내용이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고양환경 조성해줄 의무를 부여했고 심지어는 소음, 매연, 냄새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까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에게 불리한 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했고 보행이 자동차의 우선함은 물론이고 미관이나 역사성 이런 용도에 따라서 보행환경을 다양하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개선만하고 이제 정책관리 측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행이 한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고 굉장히 연계해야 될 협력해야 될 부서가 많은 건데 이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저부터도 여기에 지식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특히나 공무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확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하간 다른 법과의 중복하고 상충 문제, 그 다음에 우선권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정말 해도 제일 좋은 것은 국민이 인정하는 그런 제도 내지는 법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니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잘 유관부서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그런 전례를 세워놓으면 아마도 다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뭐 언론 이런 데서의 관심과 지원이 좀 있다면은 좀 조기에 우리가 원했던 사회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침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문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법을 만들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추진 방법론에서 그렇고 협력 방법에서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 온갖 설계 지침서나 표준 시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정량적인 분석평가 툴도 좀 우리가 차제에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시 강조지만은 우선은 도시계획부터 해서 전문 분야끼리 좀 서로 협력적인 그런 학술 교류 내지는 이거를 공동 추진하자는 그런 의지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아마도 이 보행 관련 시설은 정부 내지는 공공사이드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조성을 할 건데 그런데 어떤 테크닉이든가 방향을 우리가 좀 많이 제시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유럽 사례에서 보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로 우리가 워낙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보유하고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세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차 단속 비용도 주차가 아니라 각종 단속 비용도 잘 조정을 하고 유럽 사례를 본다면은 교통 사고도 유형별로 나눠서 벌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 내지는 교통위반은 굉장히 심한 결정을 보이고 벌금도 세고 그 다음에 면허정지가 당하더라도 주거지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면허정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차량 도둑질하고 법을 집행했었고요. 여러 가지 자동차 소유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갔습니다. 조금 새는 얘기지만 10여 년 전에 중국 학자들하고 교류가 우리가 연례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법에 제가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한테 우리는 다시 자동차로 갔다가 이제 자전거가 필요성을 느껴서 자전거 공간을 달라고 다시 자전거법을 만들고 있다. 근데 중국은 우리의 전례를 피해서 자전거를 한쪽에 보존해가면서 자동차가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다 이제 생각하는 게 한 수 위였던 모양입니다. 사회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가는 거고 지금 중국에다 그 얘기해봤자 절대 먹힐 리가 없고 우리도 너네와 똑같은 전철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수긍하고 말았는데
왜 자동차에 우리보다 역사가 깊고 자동차 문화를 익숙해 있던 유럽, 미국이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 가서 잘 좀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민간에서 이것이 필요성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정책이 반주도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전거 보행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드라이브를 넣어서 법을 만들고, 지금 현재 자전거 사례를 보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이 되지가 않고 공무원이 실적 위주로 나가고, 최근 이 정부에 와서는 4대강 계획에다가 막 자전거들을 막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행도 그렇게 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나 정비해주고 보도 재질 막 좋은 걸로 깔아주고 이런 거에 그칠까. 저희 나라 그런 실패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여기다가는 학계관만 연계하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에 좀 정확한 비판과 평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 내에서도 아까 잠깐 미국 사례 나왔습니다만은 보행만 우선할 게 아니고, 보행이 떨어져 있는 도시는 없으니까 쾌적한 그런 보행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통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와서 자전거하고 버스하고 이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승용차가 있는 거기에서 서로 역할을 존중해주고 평행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과 안전정진하고 차량 이용이 결국엔 감소할 거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 공간 구조가 아마도 기존의 도시 형태하고는 다르게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 미국 사례에서 보면 재개발 수법에 많이 쓰인다고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보면은 도시가 생성하면은 침투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역시나 미국도 예를 들자면 흑인이 와서 우리가 슬럼화가 되고 백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랬을 때 이런 보행 환경 위주로 해서 재개발을 하면서 다시 백인이 찾아와서 도시가 활성되고 집가가 상승하는 이런 도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관점에서 도시 설계 접근이 있던가 아니면 도시 구조가 약간 변화되지 않을까도 기대를 해봅니다.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 건강의 향상에 보행 워킹이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권장하고 보고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스운 얘기였는데 이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물론 전체가 다 바뀌면 그게 거기서 보이겠지만은 비교하는데 봤을 때 어떤 도시가 이 보행 중심으로 보행 편의 수준이 높게끔 해놨더니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하더라,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보행을 함으로써 반드시 보행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적 측면에서도 좀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논리로 사례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주민협의하고 얘기를 하면은 일방통행을 넣는다는 때 100% 반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떨어진다고. 왜냐하면은 저쪽 방향에서 오는 차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단순 논리인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방통행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주차장이 더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보행인이 다니게 해서 보행이 더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러는데, 그거는 다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하자 그러고 상인들이 가장 반대를 하는 그런 때 이런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인식이 바뀌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 교수님이 저희 보행권이라는, 보행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다 알 수 못했네요. 그리고 현행 법이나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대한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선도 사례, 국내 사례, 그다음에 개선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교통법 내용을 보고서요. 예, 보니까 보행자가 잘못하면 위반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구시대적 법률이었다가 최근 2010년 8월 13일자로 새로운 법률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아마 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개념적이거나 아니면 그 법의 취지 정도만 지금 성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패널로 나오신 세 분께 제가 일단은 좀 간단한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아마 저희가 먹고 싶은 거리라는 얘기가 아마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먹고 싶은 거리 한다고 해서 아마 그 호들갑을 떨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좀 한꺼풀 좀 수그러들고 나서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좀 태어난 거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보행권이라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의 권리 자체가 이 어떻게 왜 찾아야 되는 거라는 그런 논리로 좀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이런 보행이나 보행 환경에 대한 것이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좀 한번 좀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청 교수님 혹시 이 보행권이라는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문화 또는 트렌드로서 이 시대에 이 도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이라든가 설계 지침이라든가 기준 이런 걸로 해서 당연히 개선해야 할 분야가 상당히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면 양비론적이나 양비론도 아니지만 지금 뭐 일종의 문화 트렌드, 그다음에 그 지역이라든가 역사 상황을 잘 감안한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잘 섞어져 가지고 이제 제시가 돼야 도시 생활의 일부로서 그걸 영위하는 하나의 일반 구조물로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든가 하면은 약간 그렇지 않은 뭐랄까 좀 평범한 생각을 가지거나 조금 더 뭐랄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수긍을 좀 끌어내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리적인 경우라면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보행자 도로를 한번 평가해 보라고 합니다. 평가해 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은 도로 용량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 용량 편람을 보면은 보행자 시설들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측정한 다음에 이거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치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서비스 수준하고 실제로 사람이 맞닥뜨리면서 걸어본 경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그 설계라든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수치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평가한 거는 레벨 오브 서비스가 A인데 실제로 그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마주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DF가 나온다든지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국가의 소위 마련했다는 지침 자체가 이용자 중심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고 본래가 이제 뭐냐면 소위 이베큐에이션 있죠. 피피해야 된다거나 긴급 대피를 해야 될 때를 기준으로 용량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이제 경계값을 만들어서 레벨 오브 서비스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에서 이런 설계 지침이나 이런 게 운영되니까 상당히 다니기 불편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해 보면 실제로 평가는 좋은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물리적으로 폭에서부터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그 어떤 재검토, 재설정, 기준 재설정, 지침이라든가 설람 이런 것들도 한번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정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가진 그 사회 구조, 인프라 자체가 가진 취약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행 시설이 대체로 도로부에 많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도로부로 치부되고 있으니까 많은 유틸리티 시설들이 거기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공동구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작업들이 공사들이 막
취미나 유틸리티는 이제 가스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상수도, 상하수도, 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행 환경을 침해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만 해도 1년에 10만 건이 넘는답니다. 10만 건이 넘는다. 그래서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선 이런 것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 트렌드라든가 문화 차원에서 즐기고 싶은, 걷고 싶은 이 정도의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도 반드시 해가지고 개선을 만들어내야 된다. 먼저 이렇게 이 정도만 묻지않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충고하시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약간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하동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도시나 새롭게 건설되는 이런 도시들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진 사례라든지 각종 생계기법에 의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됐든 보행권이 정말 보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큰 문제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나 아니면 대단히 그 구도심들이 있는 이런 도시들을 볼 때 과연 그런 기존에 있는 그 도로 체계나 도로, 인도, 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이것들이 혹시 그 어떤 개선안이나 개혁안을 통해서 보행자들이 기존의 건물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한지 혹시 김식 박사님 김석 박사님 혹시 그런 그 연구 분야 쪽에 혹시 그런 그 접근 형식이 있으신 건지 산업교통 안전문화 연구소 쪽에서 혹시 그런 것도 있으시면 좀 불편한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보행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 기본적인 특성은 다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예전에 이제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보행자들의 걷기 준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보행자들의 걷기 준수. 그러니까 도교통법에 대해서는 한 16개인가 17개가 있어요. 보행자가 준수해야 될 부분. 근데 이제 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이제 30개 정도. 근데 자동차 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도로 환경에 대한 기준이나 여러 가지 세팅하는 기법이든 관련된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안전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행자들이 그런 법규를 준수할 수 있게끔 또는 올바르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나 지침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보행 안전과 관련된 보행 편의성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의 관련된 그런 연습을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를 하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그 2012년 그 법을 만드는 게 한 3년, 한 4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계획으로 계속 반영을 했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마저도 보행, 보도에 대한 개념 자체에서 악의가 상당히 심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차도에 대한 그 차도율이라는 개념이 보도율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법칙에서는 지금 못잤으면 찾아볼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먼저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까 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맞고 이게 이제 이 보도라는 보행이라는 개념으로만 해서는 어떤 나라나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운전, 차량과 보행과 대중교통 이 세 가지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 보행 안전이나 보행 편의라는 우리 보행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길만 좋아진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경험적으로 이미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연구들이 할 필요가 있고 예전에 이제 평양부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LS 이야기 하셨는데 도로에 대한 등급화에 대한 어떤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을 한번 구조화를 시켜서 지자체들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도 보도에 대한 어떤 그 LOS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게 우리 그 정부 정책자들이나 우리 뭐 민간 쪽에서 계신 분들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용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행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 박사님이 한 번 더 보행 연구하셔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오늘 사회를 갑자기 보게 되다 보니까요.
제가 사실 질문을 사전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오늘 저도 편한 자리로 해서 여기 저 박사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증답 대행인데도 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보행권이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보행뿐만 아니라 그 부수된 그 교통기관들, 뭐 자전거, 뭐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혼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올려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들이 보면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사실 뭐 서울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혹시 서울을 봤을 때 이런 구도심에 대한 부분, 특히 여기 강북입니다. 이 종로구 현재 여기 이 지역만 해도 사실은 쉽지 않게 오셨는데 그러나 많은 그 보행자들하고 혼용이 되고 보행에 관한 편한가 불편한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다고 한다 보면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편함에 가깝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것이 단순히 넓이나 도로의 재질, 기타 그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이 도심이 갖고 있는 그 도시라든지 건물들에 대한 위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 연구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받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 도시 부분에서 보행 환경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각 얘기하면서 얘기 생각을 하시면은 이쪽에 거기 그 해화동 이쪽 오게 되면은 차가 조심을 하는데 사람이 별로 조심을 안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왜냐면은 차가 이쪽 그 해화동 쪽에 이렇게 대학로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운전자한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뒤에 차가 오는 것 같은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차가 자연스럽게 천천히 와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장소성이라는 거죠. 아 대학로 주변에 오면은 차는 어차피 내가 가져가기 힘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운전자 자신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통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걷고 싶은 거리가 뭐 왕성하게 하다가 중단되었다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조심하기보다는 일단 차가 조심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지역들을 가게 되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차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행도에 되어 있는 거죠. 운전자 스스로 같은 경우에도 이면도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내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뒤에 차가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다가 이 클렉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비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도 천천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최소한 가야 되는데 내 앞길을 갖다가 보행자가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형성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이제 형성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문물리적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일단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특수공 고등학교 옆거리 이렇게 가는 부분도 이렇게 교통 정원화 기법을 들여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이제 차가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을 갖다 어느 정도 건물의 배치에 상관없이 단지 그 도로에 어떤 그 승용차보다는 사람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주게끔 도로 환경을 바꿔줬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작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문화라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물리적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 완이 되어야만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뭐 얘기하는 쪽에서는 아까 그 하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 중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저도 이 책을 갖다 가끔씩 읽고 있는데 GDP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수준부터는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보행 우선 구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GDP 수준이 거기까지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통 문화는 그 정도 자동차가 우선이 문화로 아직 유지되는데 법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문화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빨리 진척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뭐 하 교수님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언적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보행자 우선이라든지 사람 우선의 어떤 교통 시설물 설계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다 더 통합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에도 저기 박사님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프리라이더 하려고 인식성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 이런 함께 있어서. 이제 최근 이제 연구원에 이제 제가 하나 이제 해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속도 관리책에 핵심이 뭐냐면은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의 속도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수준이 상당히 없어 운전자들이 없으니까 이 도로는 60km로 가야 되는가, 70km로 가야 되는가, 30km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이든 유럽에서는 미국은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km 정도 운전을 한다. 보행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결국은 운전자가 이 부분은 보행이라는 어떤 교통량이 많고 이런 인식성 수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뭐 실버구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종개념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도시 이용 특성상, 토지 이용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인식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는데 우리 나보고 30km로 가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결국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심리학에서 그런지 어디 가면 문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 문화라는 것은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 비헤이비얼 체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비헤이비얼 체인지의 가장 핵심은 그 environment rearrangement,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재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박물관을 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리어레인지먼트 베이스이기 때문이죠. 공항에서는 줄서지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그 폴리스 라인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질서가 지켜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통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리어레인지먼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식성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어레인지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시가 있어요. 저희 심포지엄 전문가 왔을 때 이제 자전거하고 한창 친환경 이야기 그때 나왔었는데, 자전거하고 보행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서울은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크네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도시가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지금 어렵다. 왜 다이어트들은 그 도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 크다라는 거죠. 도시 자체가.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한강까지 가서 자전거를 빌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자전거를 빌려서 다시 자기 호텔까지 와봤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는 중간에 포기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사님 말씀하셨던 인식성의 문제랄지 우리 시스템에서 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리어레인지먼트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 그렇게 되면은 행태에 대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돼요. 그게 법이라는 거랄지 교육이라는 게 조금만 뒷받침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필수 요소입니다. 뭐 우리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현 상황에서의 리어레인지먼트가 좀 잘 되더라도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뭐 리어레인지먼트라는 뭐 말씀을 해주시면서 외국 사례하고 연구진들하고 뭐 서울의 그 현황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아마 크다는 얘기, 뭐 사실은 그 메가시티라 그래야 되나요? 이 서울은 사실은 뭐 너무 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뭐 주변에 위성 도시까지 붙는 거 보면 현실적으로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나 보행, 자전거 불가능한 이 규모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말씀 나온 김에 그렇다면 혹시 뭐 여기 계신 우리 그 발제자분이나 아니면은 패널분들 중에서
그 혹시 뭐 국내 우수 사례나 구체적으로 뭐 소도시가 됐든 혹시 이런 거 혹시 뭐 유사한 야 이런 건 좀 잘 돼 있더라 이런 것들이 서울에 좀 일부 접목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도시에도 접목이 되면은 좀 괜찮겠다라는 것이 국내 사례가 됐고요. 한 50% 이상의 공통된 얘기 같은데 도시 규모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크기 때문에 주 메인 교통 활동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전체를 건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자전거하고 비교된다고 보면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너무도 이 서울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부들이 장보러 갈 때, 아니면 학생들이 통학할 때, 아니면 역하고 환승할 때, 이 정도만 쓰이는 거지, 더는 기대하기가 힘들 거라고요. 근데 자전거는 아직도 거의 이용이나 환경에서도 침체 상태가 있는데, 보행은 저는 동네 주변부터라도 자꾸만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울리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그 기사가 생각났어요. 제 기억 95년도 기사였을 건데 독일의 어떤 도시를 소개하는 그 기자가 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동아일보가 왔는데 그 주 내용이 아우토반에서 150km 시속으로 달렸던 차가 동네 집에 와서 20-30km로 줄어가 속도를 줄인다. 그 길은 한 800m인데 동네 길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운전자도 형태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잡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 포장재부터 세석으로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속도 제한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속도를 단속하는 장비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민의 인식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 또만 해고 시민들한테 그냥 동의 없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현재 시점에 아까 GDP 얘기 말씀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설로 유도하는 아니면 또는 경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인식도 바꾸는데 같이 상승작용을 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나라는 정말로 하라고 하면 바로 하는 건데 자전거 길 갖다 놓고 지금 행안부부터 해가지고 자랑하는 게 세계에서 이런 레저 건강 코스가 된 데가 없다. 세계 최고다. 4대강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도시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막 보도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나마도 이용자가 싫어 자전거 이용자도 싫어하고 보행자도 싫어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일을 보행해서 저질까봐 참 걱정해요. 지금 정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차제 이런 법이 나왔다면은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경실련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도록 자꾸 방향을 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비근한 예로 한 3년 전인데 서울시 교통하는 사람들 필요하면 과장이 주재해서 회의 자문회의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실장이 하고 그래서 뭔가 보고 가봤더니 천호대로에다가 차로를 하나 줄여서 자전거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나라입니다. 왜? 동네 자전거도 다 정비를 하고 다 해놓은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자전거 이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 운전자의 행태도 다 우리가 고쳐줬고 그런데 차도라 좀 양보를 해다오. 이 시점이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 엉망이고 지금 차도 엉망인데 갑자기 차고 하나를 그 큰 간선도로에서 내달라고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한다고 내가 실장님한테 그랬거든요. 당신 자리 부전하려면 위에서 누가 내려보내는 줄 모르는데 절대 피해라 그랬는데 결국에 천호대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안 합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보행도 그럴까봐 걱정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필요한데 주민들도 오케이 해서 하는데 거기에 억제시설도 넣고 도로도 줄이고 뭐 아니면 보행 전용도로 가고 이런 좋은데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막 돈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될 거는 참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 거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동아일보인가 어디 사진도 적나라하게 났었는데 아마 동네길입니다. 동네길인데 이제 버스는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도는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나마. 보도는 구분이 돼 있는데 자전거 사업을 하라 그랬더니 보도 위에다가 보도를 다 없애고 자전거 길만 만들었어요.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1.2m 정도 되는 거에 보도는 남겨놨을 때 한 40cm 정도 남겨놓고 설계한 실제 사진도 신문지상에 많이 떠다녔고요.
남양주신당 보시는 자전거 도로 설계해가지고 다 계획까지 가봤더니 이미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는 거죠. 이미 가봤더니.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내렸는데 이제 이런 게 공무원들이 현장 지향하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전문성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 계획 시설이고 뭐 도로 시설이니까 그런데 계획 프로세스 중에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이런 강제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무 업무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중교통 환승하기 좋게 보행하고 서울역에다가 지금 환승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1, 2년 운영하다가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 밑에 보행 환경 개선한다고 지금 통로 개선 확장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거를 뜯어내가지고 공사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전적으로 뭐 지하철 공사나 메트로하고 서울시하고 관련 부서끼리 사전적으로 조금 더 큰 스케일 내에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설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공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 지적한 것들도 있고 뭐 개선 방안 같은 거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거에 한 일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문제고 거기 뭐 오늘 사회부 씨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직책을 뭐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간선도로 위주. 사실 우리나라 도로 보면 간선도로하고 골목길밖에 없어요. 중간 계층의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한쪽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데에 노출되고 보행자들이 한쪽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늘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위계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굉장히 고속에 노출돼 가지고 일어나는 보행 환경. 그다음에 이쪽에 와서도 다시 차량 같이 다녀야 되는 이런 좀 한심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뭐 이렇게 도로 설계 문제에서부터 뭐 굉장히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 발표한 자료에 보면 오히려 또 뭐 6m 미만 도로에서는 보행사고 발생률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안전이라는 측면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뭐 옛날에 어떤 구도심의 보존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속도가 나름대로 좀 빠른 도로들에 대한 어떤 보행 환경, 그 다음에 구도심이라든가 보존해야 될 어떤 거리, 골목길 같은 데서의 어떤 보행 환경 안전, 쾌적한 추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 해야지 그걸 다 섞어놓으면은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동경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지만요 서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프로치를 서양에서도 하는 어프로치보다 우리는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계획 프로세스 안에서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쾌적함이라든가 뭐 편리함 이런 것들도 추구하기 힘들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저기 국내 사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이렇게 반대로 많이 나쁜 얘기 많이 하시니까 좋은 얘기에다가 이제 외국에 또 좋은 얘기를 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대학로라는 동네가 상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물리적 환경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사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아까 덕수궁 돌간길 거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보행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승용차보다는 보행이 그리고 명동거리 이런 것들이 지금 걷고 싶은 길이라고 우리는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이제 편하게 이렇게 큰 공약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뭐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합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부분을 갖다가 조금 효과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검증을 아직까지도 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좋아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그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만큼 좋아졌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좀 확산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은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전파가 될 텐데 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해놓고 사업을 해놓고 그걸 해놓고 나서 그 좋은 사례들이 진짜 못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만큼 좋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 정도 좋은 사례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인터넷에 완전히 도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뭐 이 정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대회에서 더 좋은 사례를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런 좋은 사례들을 조금 모니터링하고 전파하는 그런 노력도 좀 꾸준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해외 사례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유럽 사례하고 미국 이제 완전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공유 공간, 공유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그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이제 본네트에서 이제 교통 전문화기 법도입 하면서 1970년대부터 이제 쭉 영국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컴플리트 완전도로 개념이 이제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공유 도로, 공유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와 차도를 분리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같이 다니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 차 분리가 없습니다. 보도가 따로 있고 차도가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행자만 가야 되고 여기는 차도만 가야 되고 그게 아닌 거죠. 여기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차가 이제 저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죠. 보행자와 차량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쉐어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컨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차는 무기물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컨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쉐어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그 컨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운전자를 보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보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가지고 서로 안전하게 다니자라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이제 걱정 없이 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상충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근데 횡단보도라는 부분은 상충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보행자는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신호등도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없애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일단 횡단보도라는 게 없으니까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 이렇게 연석이 없고요. 그러니까 보행자도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차량은 언제 무조건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서로가 조심을 하는 거죠. 특히 차량이 조심을, 운전자가 조심을 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좀 사회 실험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갖다 지키겠다 그러면은 일단 보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도 만들게 되면 차량은 못 다니거든요. 안전성능 물리적 여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일본 사례가 굉장히 나쁜 경우긴 한데 이면도로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봉을 갖다 해가지고 보도 다닐 수 있도록 계속 봉을 갖다 꽂아놓고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 근데 사람이 그게 다느냐? 그게 또 자전거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 영국 사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문화가 인식이 되면은 그렇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말고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근데 그 공유하는 공간 속에서 사람이 같이 서로 조심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통 문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리적 감정을 교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가 항상 그 교통 안전 생각하면 보도와 차도를 분려야 된다. 신호등 있어야 된다. 횡단보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속 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가속 방지턱이 없어서 그게 사람과 차가 공존하게 되면 결국엔 차량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부분들이 대회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흥미의 좋은 사례가 결국에는 영국에서 하고 있는 공유 공간, 공유 도로의 개념하고 거의 맞닿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대표과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대표과로라고 이야기하면 쭉쭉 뻗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자들을 위한 대표과로 되는 사실은 쉽지 않은 로컬 대표과로가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송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이제 실험적 사례에 의해서 이제 나타내서 보도되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도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 보행에 대한 그 규제, 그 배리어를 없애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로닝행이라는 데를 한번 갔더니 거기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헬멧 착용이 의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게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전거 운전자들이 헬멧을 착용 얼마나 불편하겠냐. 자기들은 자전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헬멧 착용을 아예 안 하게 한다. 단 그 사람들이 안전이나 편의성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의 그 시스템을 그렇게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결국은 보행자들이 전혀 기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즉 보행자들이 전용 최소한 우선이 되는 그런 도로 형태가 지금은 각 서울이면 구청이면 구청 단위별로 몇 가지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최근에 행안부가 그 시범 사례로 해서 이제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이나 플랫티스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송 박사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도입하기에는 우리의 인프라나 어떤 그 도로 이용 형태들이 아직은 그런 성숙 단계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어떤 그 바운더리 어떤 그 면을 우리가 좀 인적으로도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독수공 저는 항상 다니긴 하는데 그런 데랄지 뭐 춘천에 가면 명곡길이라는 고차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거의 고차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색깔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연석을 없앤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고차뿐인데 실질적으로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가르쳐주고 보행자가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데 반드시 그 길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적수공은 저는 이제 뭐좀 전체에 벗어나지 모르겠어요. 적수공 가는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운전하는데 리플래시가 되니까 일단 보도 공간이 높고 뭐 배리어가 특별히 없고 그다음에 수목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고령자 연구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안전 그러는데 보행에서 과연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돼요. 연구라는 게 뭐냐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버립니다. 보행자들은 리스크 테이킹하고 신속하게 빨리 최단 거리를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뭐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도를 횡단해야 돼.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개념을 도시부에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한 도로 아까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레인에 같은 경우에는 막고 뭐하고 과연 그게 바른 직관 방향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성과 이동성과 편의성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걷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에서 본다면 방향성은 맞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좀 더 구체화 좀 시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약하고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만한 예방만한 것들이 사실은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저도 항상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아니면 사업들이 항상 꼭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상 느끼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런 어떤 사례들도 결국에는 그 영국에서 그렇게 맨날 내세우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도로를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 부분이 몇 개도 밖에 안 돼서 못하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성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식도 바꿀 수 있고라는 부분도 있고 그 김인석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린 공유 공간이 참 중장기적으로도 저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행 구성구역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국토부에서 교통약자에서 승진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를 이렇게 같이 이끌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아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통 문화적인 측면에서 모빌리티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뭐 국가교통 TV로 다 모빌리티와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고 그리고 교통시설물 개선이나 도로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모빌리티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 교통 안전 부분은 그 모빌리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더 안전을 확보하게 만드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의 우리의 교통법제도나 어떤 모든 사업들이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하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장소성이거든요. 내가 이 동네에 왔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 그 동네 부분에서 내가 강릉도에서 80에서 90, 150km 달리다가 이 동네에 오게 되면 내가 80km 이하로 주행해야 된다는 그 어떤 장소성을 갖다가 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독일처럼 독일처럼 이렇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모빌대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주관성 도로나 보조관성적으로 보조가는 모빌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의 현재의 교통 안전이나 보행의 그런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그 위에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보다는 상도성을 더 중요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보행 친화 도시라는 개념이 정착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모든 법제도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봄넬프 같은 건 사실 동숭동 이런 일들이 초기로 그렇게 구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많습니다. 실제로 다 돼 있는 거고 확산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보차가 같이 써야 되는 차량이랑 보행이랑 같이 공유해야 되는 공간 이런 거하고 구도심이나 고도심의 도시 위주하고 그 다음에 고비 이쪽 개념의 차량들이랑 상층이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좀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소성, 역사성까지 포함하면은 거대 도시별로, 중소도시별로 해서 여러 가지 안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디자인, 지침 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측면도 좀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예, 뭐 일단은 저희가 일단 1시간의 그 발표 내용과 그다음 30분의 토론을 지금 거의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충분한 말씀들을 이 전문가분들 네 분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정책안이라든지 방향, 그다음 현황의 문제점, 사례들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짧게나마 좀 이렇게 많이 의논을 좀 했습니다.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리 자체가 경신련 도시계획센터에서 준비한 자리다 보니까 향후 저희 경신련 도시계획센터가 향후의 사업으로서 아니면은 좀 더 그를 떠나가지고 보행권이라는 그 아주 원초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이 됐든 기술적이 됐든 아니면은 하나의 제안으로서 이거는 한번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나 제자분께서 한번 아무나 이렇게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이 한 30분 제가 네.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련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때 꼭 경찰련에서 하면 좀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이 보행 공간에 대한 그 레벨업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번 어떤 형태로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것들,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경찰련 같은 단체에서 제기해주면은 상당히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어떤 보행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더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 평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침이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서 한번 이 사업에다 아이템을 발굴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파급효과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써서 왔는데 저도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건 한번 예.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단점적으로 조금만 기성 박사는 수능에 좋았던 사례 그런 걸 가지고 더 격려하고 좋아하지 않겠냐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가 경실련이라서 그런지 자꾸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해당되는 얘기고 또 지나간 특정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나 실책이 아까 공무원간의 협조책에 얘기했는데 전문가들이 자꾸 하라고 못하는 걸 잘못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꿈에 그리는지는 몰라도 과거 동대문 운동장 있죠. 거길 갔더니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됐더라. 보니까 뭐 디자인 스티치가 아니라 뭐 하는 건지도 도대체 그 공간을 어떻게 다 채워놓고 사람들을 어트랙트 할지가 걱정이 되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보행 환경 개선을 할 게 어딨냐고 자문이 왔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니까 아니 뭐 매스컴에서는 거기 돈 쳐바르고 뭐 그랬다 얘기 들었는데 실제 현장 가서 보니까 정말 저는 그런 용어 잘 안 씁니다만 그 말이 나와요. 이거 세금 걷어다가 시에서 이거 좀 쌍스레서 미친 짓 한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제가 그거 그려볼까요? 만약에 가서 현장에서 제가 느꼈는데 거기 보니까 러시아 상인들도 오고 중국 상인들 오고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고 새벽녘 되면은 그 관광버스가 막 수십 대, 한 50대 들어온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자, 그렇다면 시에서 그 아까운 부지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주차장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버스든 뭐 아니면 이용자를 다 집어넣고 그 운동장 옆에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통과도로 길이 아니에요. 거기를 아예 차량 진입 금지를 해서 입구인 과거 서울 뭐죠 야구장 있었던 데다가 대형 시설을 넣고 거기서 지하가 됐든 지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넣든 거기 특성을 보니까 막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 지게 이런 사람이 굉장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평이동 수단 넣고 그러고서 보행인들이 거기를 아주 복적복적거리게 만들면은 제가 보기에는 보행거리가 200m 채 안 됐어요. 그리고 각 개별 건물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거기에 어프로치 하려고 그 도로가 항상 복잡하고 보행자들도 거기서 막 차들을 피해 다니고 이 보따리 든 사람들은 막 걸어 다니고 노점상들이 있지. 아니 시가 다른 시장이냐 이거죠. 거기를 갖다가 일부 기능을 인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주차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테니까 대신에 주차권 빨아서 니네들 주차료 얼마씩 내. 대신에 니네 있는 주차장은 매장으로 바꿔. 얼마나 가능합니까? 거기서 뭐 보행동선이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주차하고 다른 동선 간의 연결성을 좋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운동장에 그 디자인 프로젝트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거기 사러 갔던 사람이 시간이 남으면은 뭐 어디서 오뎅 먹듯이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런 서로 윈윈하고 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딸랑 건물 하나만 옆에는 미어 터지고 난리인데 건물 하나만 져놓고 여기 보행할 거 없냐. 보행이 단일 건물에서 뭐 나옵니까? 그것도 내가 얼핏 듣기로는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설계 아키텍트라고 해가지고 몇백억을 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실에는 그런 거 좀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비교적 운영해낸 지 얼마 안 돼서 병실이 지금 어떻게 업무 특성을 모르고 처리 절차를 모르는데 너무도 근시안적인 거예요. 시에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바로 블럭 하나 한 10m 떨어진 도로에서는 복잡거려서 주차가 뒤엉켜서 난리인데 자기네 단일 건물에 놓고 여기다 보행하는 거 어떻게 할 거 없습니까? 이런 자문을 받는 시가 도대체 이게 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건 좀 흥분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교수님이 났습니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마더니즘적 건축 계획은 다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하고 결국에는 그 개별 건축물이 그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그 건축이나 도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들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건축물 계획, 건축 계획이나 도시 설계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말씀드린 거는 프라이빗 공부보다 퍼블릭에 가까운 공간인데 더 아까운 거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이렇게 예.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우선시해가지고 예. 거기서 건축 설계가 계획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희 지금 그래서 못하면 그 공무원 지금은 중공원 시점을 넣어서 설계 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되돌리지 못하겠죠. 근데 정말 시민들이 실상을 알고 뭐라고 그러면은 했던 당시 시장도 안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다시 돈을 더 들여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실련이 어떻게 나설 수 없느냐 그러는데. 네, 뭐 또 사실 뭐 경실련이 내년에 뭐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은 오늘 논제가 됐던 이 주제를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혹시 또 뭐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저도 그냥 네. 김 박사님이랑 비슷한 문제 제기 위주로 경실련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좀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이제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이제 도로도 좀 구분했듯이 이제 대도시 환경만 우리가 서울만 이렇게 인식에 넣고 생각하다 보면은 인구 100만이나 50만이나 10만 도시 이런 것들 이런 데서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묻혀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차별화하거나 이원화해가지고 접근 방법을 연차별로 하시든가 아니면 순회적으로 하시든가 해서 좀 실질적으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 좀 조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가면 걷고 싶은 거에 저도 전주도 가보고 어디 가보고 해봤거든요. 가보면 대체로 상업지구에 장사하는 분들 좀 장사 잘 진작들 영업자들이 이렇게 잘 꾸며놓은 데가 많지 대체로 생활이랑 밀접하게 평상 생활이랑 돌아가게끔 설계해놓은 데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쪽에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으면 예. 저희들도 지원을 해 의미가 있고 뭐 이상한 사진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예,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저도 하나는 네, 네. 뭐 경실련이라고 하니까 큰 돈 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박홍승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해하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오해망과 같이 연관지어서 그렇게 돼야만 결국엔 커뮤니티 조성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리적 환경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서울시에 가만히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거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정말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정말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과 연계되는 방향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하는 그 보행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마을 만들기를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참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저희 1시간 반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마 많이 경실련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 이거를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의 그 향후 과제나 아니면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로서 좀 남겨놓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무진들과 좀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성영근 박사님, 그다음에 신지현 박사님, 김윤석 박사님, 그리고 오늘 제일 고생하신 하동인 교수님, 이 모든 분께 박수로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